제가 잠깐 앞서서 전용호 교수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요크 대학에서 사회정책으로 이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시고 현재는 이제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그다음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회장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역임하고 계셔서 학계와 이제 그 정책에 아주 깊게 강려하시는 이제 교수님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사회 현재 연계를 하면서 저희가 좀 복지 쪽에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찾다가 이제 전용호 교수님을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인천에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시간이 늦었으니까 일단 전용호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하고 토론이나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제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뭔가 고장나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죄송하지만 발표 자료를 좀 거기서 넘겨주실래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발표 자료를 넘길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컴퓨터가 좀 공유가 안 돼가지고. 예,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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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시간이 뭐 맞지 않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뭐 지역사회 통합돌봄 잘 아실 것 같아서 서론이나 개요 같은 건 뭐 빨리빨리 넘어가고 뭐 뒷부분에 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슬라이드 세 번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통합돌봄 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하지만 사실 뭐 통합돌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구에서 많이 하는 거고 지금 그런데 또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시설보다는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역시 이 시설이나 병원 같은 데서 학대나 사망 사건 같은 이런 반인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인권 관련 기관들은 우선적으로 가능하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해라. 그리고 집과 지역사회 기반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사회적 입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집과 지역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의료나 이런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사회적인 입원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초래하는 것이 커뮤니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최근에도 잘 아시겠지만 뭐 그 연예인 한이의 뭐 남편인가요? 뭐 양정시의 부천병원에서의 사망 사건이 있었고 보니까 이제 5군데를 강박으로 묶는 요건들이 있었고 보니까 그런 여건 상황들이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뭐 제가 또 요양원 같은 중앙에서 학대 판정위원회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요양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인권적인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이나 장기영보험 뭐 이런 것들 재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요양병원에서의 그러한 입원으로 인해서 계속 병원이 재정이 늘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있는 병원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은 병원에서 빨리 퇴원시켜서 집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다른 추세로 정반대의 추세로 가고 있는 요양병원이라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뭐 커뮤니티 케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잘 가능하면 커뮤니티 케어는 뭐 여기는 노인이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들이고 케어 바이 더 커뮤니티는 누가 이제 돌봄을 수행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제 가족 케어하고 전문가 케어인데 제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는 케어 바이 더 커뮤니티를 주로 이제 이웃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돌봄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에 있어서의 지역 주민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이런 걸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돌봄을 수행할 그다음 가족의 인력들도 앞으로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 특히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돌봄에 대해서 가족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러한 젊은 분들이나 저희 세대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급격히 약화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 케어의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게 급격하게 디클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을 일정 부분 가족이나 지역사회 역할을 일정 부분 하게 만들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도 또한 더 근본적으로는 공적인 케어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역 돌봄 체계라는 것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특정적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인데 보편적으로 할 경우에 그만큼의 많은 재정과 세금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으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선별적인 참여로 인한 배제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사회 통합들 보면 보편적인 체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이러한 복지 재원, 보건의료 재원이 증가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재정의 확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보건의료와 복지가 지역사회 통합들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 중에 하나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지역에서 통합돌봄을 잘 하려면은 인티그레이션 비트윈 헬스 앤 소셜 케어를 해야 된다. 그렇죠. 헬스와 소셜 케어의 사회적 돌봄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대상자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매우 짧은데 그 서비스를 어떻게 잘 이용하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복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잘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의료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신 것처럼 멀티 모빌리티 그러한 복합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건강 수명도 늦출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건강하고 늙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려면 보건의료 복지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건의료 복지가 다 제각각 가고 있습니다. 의료 쪽에 1, 2, 3차도 의료 내에서도 뭐 연계가 안 되고 의료 그쵸 경쟁 관계가 있고 우리 여기 계신 이혜진 교수님이 의료는 전달체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지난번에 사회부장 정보원에서 그거를 오늘 한 번 더 봤는데요.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보건 영역도 사실은 생각보다 예산의 규모가 적고 보건하고 의료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그 연계도 잘 안 되고 있고 보건 내에서도 그 치매 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센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연계가 보건 내에서도 조금 되는 것도 있지만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영역대에서 또한 각 다른 영역과의 연계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계를 통해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의료적인 욕구하고 복지적인 욕구를 잘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기관이나 전달체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제 대상자별로 조금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뭐 아동도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현재 보건의료하고 복지 서비스의 큰 사각지대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치매 노인들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시간이 제가에서는 집에서 같은 경우는 최대 3, 4시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계가 아예 단절된 경우도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어떤 가족의 약화, 가족의 해체, 가족의 전통적인 돌봄과 부양 의식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치매 노인들에 대한 이러한 보호가 어렵고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치매가 여기 계신 분이 더 잘 아시지만 되게 오래 가잖아요. 20년 이상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호자가 없는 치매 혼자 있는 치매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방문 요양 중심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복합적인 중증의 장기 요양 그러니까 현재 장기 요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가 서비스는 방문 요양 중심이고 아시는 것처럼 방문 간호도
거의 제가 서비스의 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장기요양의 방문 요양 3-4시간으로 복합적인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사실상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지지체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학대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장애인 쪽을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있지만 아주 낮은 기본적인 수준의 소셜케어 서비스이고 장애인의 그 15가지 장애 종류에 따라서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서 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정신건강 질환입니다. 정신건강이 있는데 아까 뒤쪽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쪽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나 중장년이 새로운 사회적인 위험의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고립과 은둔 이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적 과제인데 그들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복지 체계도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1인 가구가 지금 뭐 35%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인 가구의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의 약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중장년이나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그러한 젊었을 때와 달리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이러한 정신질환이나 이러한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1인 가구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특히 취약한 집단인데 이들을 위한 체계도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제 서비스 영역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계시는 우리 이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의료는 지역자가 붙은 것들은 다 약하잖아요. 지역 방문 진료 지역 간호, 지역 영양, 지역 재활 다 병원 중심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건의료 체계의 서비스 급여량도 부족하고 서비스의 전달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고 사실상 부재하다. 그리고 그들 의료 영역이나 아까 말씀드린 분절성 심하고요. 주거 정책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인 같은 경우면은 그 노인에게 적합한 생활을 할 수 면서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뭐 실버타운 같은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공공적인 영역에서의 공공 주케어 안심주택 이런 것들은 부족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여전히 고시원이나 여관 이런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건강의 악화, 삶의 질 저하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소셜 하우징이라는 것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소셜 하우징과 관련돼서 기존에는 그래도 조금 저기 뭡니까? 저기 어디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중부부처 다른 부처 건설교통부죠. 건교부에서 상당히 협조가 이루어졌지만 문정부 들어와서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주거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들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을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장기양범제도가 있지만 장기양범제도는 사실은 너무 낮은 수준의 방문요양 서비스 중심이고 선진국에서는 방문 간호나 때로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러한 의료적인 서비스를 통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메인인데 우리는 이 장기요양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메인이 낮은 수준의 방문 요양이 메인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나마 이것도 시장화, 민영화, 뭐 최근에는 금융화로 인해서 상당히 돈벌이를 위한 어떤 그런 각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자체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기요양 기관들은 사실은 지역사회 통합들 보면서 상당히 참여가 어렵고 그들이 참여할 기제도 별로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영리가 창출인 영리기관이 장기요양 기관의 대부분인데 공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던 그러한 지역사회 통합들 본과는 약간 그들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측면에서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 참여 영역입니다. 우리가 항상 돌봄을 적세 통합 돌봄을 제한적인 중심의 어떤 뭐 의료나 ADL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뭔가의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고 특히 이제 단순한 이동 지원 서비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농어촌으로 내려갈수록 병원은 멀고 이동은 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체계들이 지자체별로 일부 만들어주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미흡한 데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의 부양 의식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공공체계에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고 특히 이제 사회 참여는 뭐냐면 사람들과 관계를 보내면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나 지역 기반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복지 영역에서 뭐 장교양이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러한 전통적인 돌봄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문든 히키코모리의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나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해서 상당히 새로운 과제가 우리가 또 직면하고 있어서 돌봄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더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응한 사회 서비스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통합지원법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이혜진 교수님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좀 그러시겠지만 그냥 혹시 예, 뭐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내년 3월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이러한 돌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돌봄 문제에 대해서 시군구, 지자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일정 부분. 뭐 복지 영역에서 보면은 기존의 어떠한 통합 사례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이 되게 분절적이고 지자체가 돌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주로 복지 쪽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잡게 하고 뭐 자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빈곤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지만 이제는 돌봄의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돌봄에 대해서 지자체가 책임을 일정 부분 지도록 명시한 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27일이기 때문에 전국의 지금 지자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상당히 공부를 하는 데도 있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 법은 잘 아시겠지만 뭐 기존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관련된 내용들과 매우 유사하고요. 보시면은 뭐 노쇠 장애 질병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하고 이제 이 읍면동이나 시군구를 가면은 통합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그걸 조사 판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그 서비스의 자원들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전교양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대상자의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될지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시행되려면 정보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 보건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PHIS나 뭐 치매안심처의 안시스, 정신건강복지처의 MHIS 뭐 시스템 다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복지 쪽에서는 뭐 행복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돌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는 장기요양보험이나 어떤 그러한 시스템들은 또 제각각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전산 시스템들을 좀 더 연결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회부장 정보원이나 이런 데 너무 움직임이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 3월까지는 분명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갖고 있는 많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데이터를 지자체에게 연결해달라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매우 소극적이고 2026년부터 27년인가요? 2단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현실의 요구와는 상당히 좀 늦게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 돌봄통합지원법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보건의료하고 건강관리 예방 상당히 보면은 보건의료하고 건강관리 예방 쪽에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 지원밖에 안 되는 건데 보건의료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에서 이러한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2차 관실 쪽에서 되게 파편적으로 되고 있고 뭐 재택의료 사업 같은 경우 물론 1차 관실의 그 요양보험 제도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들이 각각 제각각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파악을 해서 지자체에서 그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서비스를 모으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잘
확대하고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를 찾아오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시군구하고 읍면동 이런 데에서 욕구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서비스, 보건의료, 복지, 주거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건의료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가? 이건 약간 저의 기대와 뭐 잘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보건의료가 아주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뭐 연구를 하면서 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기반한 체계가 해야 되고 제가 몇 년 전에 한 연구를 보면 전국에 거동 불편으로 인해서 대리 처방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전국에 20만 명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여기 예, 그래서 하여튼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방문자가 붙으면 다 좋고 중요한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대상자에 대한 타겟팅을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 진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가정 간호 같은 고난이도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정 간호사도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재택의료센터나 방문 진료 사업이 자칫 조금만 아픈 사람도 병원에 갈 수 있는 분들도 찾아가서 해주는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어떠한 그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이런 면에서 되게 걱정이 되어서 이런 자원을 잘 타겟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거를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될 것 같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병원이나 뭐 장기요양 제도나 뭐 보건소나 뭐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되게 이제 저도 일정 부분 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이나 이런 데의 역할과 기능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관료제와 소극성 뭐 약간의 뭐랄까요? 약간의 복지부동함 이러한 공공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나태함이나 관료재성들을 좀 더 타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잘하려면 매니지먼트가 잘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제가 잘 보기에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뭐 평가도 공공병원 평가해보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게 되게 안 갖춰져 있구나. 그런데 계속 그쪽에 전문가 선생님들은 제가 외람되지만 계속 재원 돈이 없다라는 얘기만 해서 이거는 좀 그렇다. 공공병원에 대한 개혁들도 이루어지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인프라를 깔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이미 실패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돌봄에 관련된 인프라는 일부분 공공병원이 하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민간에서에게도 어떻게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모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공공병원이 참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보건의료 이건 잘 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넘기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재택으로 넘기고 재택간호센터 아까 말씀드린 거 넘기고 생애말기 서비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의료 서비스를 많이 쓰신 자원을 쓰시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호스피스가 돼야 되는데 호스피스 서비스 같은 경우 되게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정말 집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인천 성모병원에서 또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그다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주로 노인 전공자이지만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료 인프라, 보건의료적인 인프라를 많이 까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롭고 개별화되고 고립된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그러한 경향성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뭐 정신질환 환자가 340만 명에서 500만 명인 걸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정신질환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대상이 아닌 배제와 소외의 대상으로서 심각하게 제가 보기엔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나 가족 같은 경우에도 사회에서 어떤 높은 낙인감, 취직을 못하게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고 정부도 사실상 목소리를 내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나 예산을 쓰는데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 영역에서도 보면은 저희 복지 영역에서 제가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인들을 위한 가사 서비스나 말버 서비스나 이런 일상생활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복지 영역의 사람들도 무섭고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신질환인의 이렇게 살인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돌발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한 감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일정 부분 이제 그분들을 일정 부분 선별을 통해서 정말 정신병원에 가야 될 부분과 지역사회에 거주할 사람들을 이렇게 굴을 이렇게 선별하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매우 미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좀 더 말씀드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부족하고 복지 영역에서도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자원이나 서비스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서 뭐 암건강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우 서비스 바우처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많고 파편적이어서 이거를 좀 더 보편적인 서비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걱정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원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것이 되게 좋지만 병원이 장기화되거나 이제 이럴 경우에는 오버메디칼라이제이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제 정신질환 관련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또는 요양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들이 그냥 자기들이 이미지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통해서 재우는 것들이 매우 만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버메디칼라이제이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위원으로 보면은 사실 약물 관리가 이 시설에서 요양원 같은 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구립이나 시립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그러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신질환 영역은 지역에 기반한 지지 체계가 돌봄 체계가 공적으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더욱더 정신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입원의 대표적인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정신질환인들을 위한 통합 돌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뭐 사정 도구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노인이 그나마 조금 앞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그냥 지역에 기반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통합돌봄 시범사업들도 그냥 병원에서 퇴원하는 정도 그러니까 탈시설화해서 이제 그룹홈에서 사는 정도이고 정신질환인은 정말 더욱더 그런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 현황 뭐 계속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들 사망률 뭐 아시는 것처럼 그렇고 우리 정신건강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이 27.8%니까 거의 4분의 1이 평생에 한 번씩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1.1%로 저기 위에 있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40%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높은 낙인감이나 지역에 기반해서 병원 외에 여러 가지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신병원은 정말 미어 터질 정도로 대기가 많고 또 보면은 정말 어린 중청년들 중고등학생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면은 제가 저희 아내가 중학교 선생인데 정말로 정신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아까 고리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 너무 우리가 방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기초지자체에 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사례관리자 수는 상대적으로 25명이니까 이건 양호하네요. 이건 양간.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자 수에 대한 지침을 일정 부분 지키는 것 같고요. 근데 일부 센터는 뭐 사례관리가 100명이 높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어서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고요. 결국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어떤 인력이 되게 중요한데 인력이 뭐 보시는 것처럼 66%가 기간제 계약직이고 정규직 비율은 34%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정신건강 그런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춘천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숫자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일반 사람들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만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조현병이나 중증 환자들을 케어하고 사례 관리하기도 벅차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의료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어떤 인력들의 일자리의 불안정성, 서비스 질의 저하, 잦은 이직 이런 것들의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10분이 남았죠. 네, 빨리 했습니다. 전환계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퇴원환자 연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문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가천대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퇴원환자 연계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공공 그 팀에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퇴원환자를 연계할 수 있는 간호사 선생님하고 사회복지 선생님이 이제 이런 역할을 주로 하시는데, 근데 보면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이런 병원 내에서도 퇴원 환자들과 관련해서 신경과 뭐 정형외과 뭐 여러 과에서 결국에는 컨설트 의뢰를 해줘야 이제 했는데 그 퇴원 환자 연계 팀하고의 어떤 그 컨설트 의뢰 자체가 병원 내에서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공공병원과 주요 병원이 퇴원 환자를 연계하는 그런 체계 자체가 매우 부족하죠. 뭐 수가나 이런 예산이 부족한 게 분명히 현실이고요. 그리고 퇴원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팀이 부족한 게 대부분이고, 큰 병원만 일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뭐 기관에 뭐 두세 명, 많아야 두세 명 뭐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한두 명이 하기도 하고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그래서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심내혈관계 질환,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요양병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한 사회적 입원처럼 결국에는 퇴원 환자를 받아서 그들에게 보건의료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 자체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공공의 재원을 또 악화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퇴원 후에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이제 작년 연구를 해보니까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이제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들과 투약 관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복지 영역이라고 썼지만 이제 신체적인 건강과 보건의료, 결국엔 이것도 이제 질환을 관리하는 욕구가 이제 오른쪽에서 보면 복지 서비스지만 이 빨간색의 신체 건강과 보건의료적인 욕구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보시면 뭐 안전이나 권익 보장, 돌봄, 일상생활 지원 이런 것들도 약간 이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 환자에 대한 욕구는 그냥 어느 보건의료, 복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집과 지역사회에서 기반해서 할 수 있는 보건과 복지, 주거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함께, 저소득층이면 또 복지형 지자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공공부조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욕구가 매우 복합적으로 있는 대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재료입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인터뷰를 좀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병원 내에서 홍보 및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병원에 아까 말씀드린 가까이에서 잘 모르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의 협조가 안 되는 것도 많고, 퇴원 환자를 연계해주고 컨설트를 해주기를 바라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병원 내 그 전담 간호사가 있어서 할 경우에는 좀 협조가 된다라는 얘기가 인터뷰를 통해서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협진이나 협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료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그 퇴원 환자를 직접 스크리닝해서 자기가 이제 다 일일이 선정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쪽에는 사회복지팀과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적인 측면에서는 대상자가 가정복귀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보면은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죠. 의외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봄이 부재한 경우, 아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퇴원한 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이 이제 퇴원할 적에 이제 반신 마비가 되거나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감소나 이런 기능의 저하가 많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퇴원하면 바로 여러 가지 보건의료적인 서비스와 또한 식사를 챙겨주거나 누가 부축을 해주거나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돌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이 있어도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고령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분들을 위한 공적인 돌봄 체계인 장기요양보험제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결국엔 복지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판정을 나올 때까지 2개월, 3개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퇴원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긴급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일부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나 이런 데에서 긴급하게 한 달 정도 최대 2달까지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공 기간이 없는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긴급 돌봄 서비스라는 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복지 쪽의 서비스도 부족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결국에는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그 퇴원한 자를 받아서 그 병원에서 퇴원을 시키면 퇴원한 자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실제 집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관도 연결해주고 사례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지자체에게 필요한 예를 들어서 공공부조 자원이나 뭐 긴급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수급자를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 자체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돼 있고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도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행정적인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역할을 하는데 질환 관리가 방문 건강 서비스라는 게 있지만 그것도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간호 서비스가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썰령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장기용의 방문형은 3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천대 길병원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퇴원한 자를 위한 보건의료복지 전달 체계를 연결하는 걸 만들자라는 것을 했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퇴원한 자 가천대 길병원이나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퇴원을 하면은 제가 보기 여기에선 이제 그 구청의 통합돌봄팀의 나름대로 대상자를 받아서 관리하는 체계,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이러한 그 팀과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전담 인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면은 중간에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거기에는 그러한 장애인들의 CBR 사업들 있잖아요. 그 재활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자원이나 사업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CBR 사업들을 노인 장애인 좀 더 보편적인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그들에게 지속적인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CBR 사업이나 때로는 방문 건강 때로는 이제 뭐 암 환자일 경우는 암 환자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좀 더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한 체계는 기본적으로 기초 지자체하고 보건소 이런 병원 이런 데가 서로 협조하는 협의체를 일정 부분 가동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보건의료는 보건의료 쪽 따로, 복지는 복지 쪽 따로 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건의료, 복지, 이러한 주체들이 협조를 하면서 퇴원한 자의 특화된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서로 뭔가를 만들어서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기후의 예로는 뭐 진천군의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이나 그다음 시간 다시 넘기겠습니다. 뭐 생계 진천 재택의료센터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제 퇴원하고 나서도 이제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재택의료센터를 통해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예, 정은경 교수님,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통합 돌봄 사업이 되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가 이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받아서 케어 플랜을 세우고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니터하고 하는 것들과 두 번째는 정보, 아까 말씀하신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거냐. 세 번째는 돈을 누가 어떻게 낼 거냐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분야가 너무 지역사회 의료를 제공할 체계가 많이 부족해서 보건의료 자원을 연계할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해 줄 그런 제공 체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례 관리에 대한 사례 관리자는 사례 관리 기관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내년에 법이 시행하게 되면 구청이나 시군구청의 통합 돌봄 팀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사례를 다 접수를 받아서 통합 지원 사례를 접수받아서 이런 사례 관리 역할을 그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어, 궁금해서요. 사례 관리 기관과 네네. 사례 관리자를 누가 해야 되는 건가? 네. 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 사업 같은 거 한 걸 보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사례 관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또 사례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 정신질환인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고 또는 그 산하의 그런 여러 그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보건소 영역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그 사례관리라는 것은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걸 하려면은 그만한 할 수 있는 능력을 낼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과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공공인력에서 하는 것의 문제점은 상당히 이제 순환보직제로 인해서 사례 관리적인 어떤 역량을 쌓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주 이제 그 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여러 뭐 이렇게 공약이나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순환보직제를 좀 바꿔서 일정 부분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들을 시군구청에 넣는 방안과 아니면 아예 그러한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직영의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통합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일정 부분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소나 아니면 시군구가 해야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정 부분 공공 모델인데 또 제3자로는 아예 어떤 제공기관에게 그러한 사례 관리 역할을 주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례 관리 역할을 제공기관에서 케어 매니저가 거기에 소속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소속될 경우에 문제는 이제 오버 프로비전 오브 서비스, 그러니까 불필요한 서비스를 또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낭비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제 사례 관리의 문제가 있고요. 재정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재정은 일정 부분 이제 지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보건의료나 복지 체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잘 되려면 분권화에 의해서 지자체가 나름대로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가 이러잖아요. 이걸 뭐 문재인 정부 7대 3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주머니 재원을 주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게 큰 틀에서는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논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금을 별도의 돌봄 기금을 만들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의 논의도 좀 더 구체화돼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지자체가 뭔가 광주 서구나 부천 이런 잘하는 지역들, 전주나 이런 지역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책임과 권한을 줘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기재부나 중앙부처가
그런 지자체의 어떤 권한과 자율적인 예산, 인력 사용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놓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그림들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답변이 잘 됐을까요? 혹시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이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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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전 대전 민들레 의료사역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겸 사회복지사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아까 그 부족한 서비스 중에서 이제 방문 재활을 언급해 주셨는데, 제 안에서 이제 고민은 방문 재활만 있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병원에서 지역으로 오거나 요양병원이나 뭐 타 기관으로 갔을 때 그 준비가 재활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뭐 뇌졸중이 있거나 뭐 아니면 절단이 있어서 다시 장애가 있는 상태로 집에 돌아가는 그 상황에 그분의 뭐 필요한 욕구를 뭐 사회복지 관점에서 아니면 뭐 간호사가 필요한 돌아가서 드실 뭐 약이나 이런 거 관리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당장 집에 가서 화장실을 쓸 수 있을지 외출을 할 수 네네. 있을지 그 집이 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수가상으로는 재활에서도 사회복지사가 가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도 퇴원하거나 할 때 그런 퇴원 지원 그 수가가 조금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 안에서 좀 현실화 좀 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 갔을 때 연계 받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 안에서는 보건소에서 방문재활, 뭐 안정수련만 네네. 놓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리에이블먼트 서비스 같은 경우를 하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리에이블먼트 서비스가 퇴원한 자 같은 경우는 6주 동안 그 작업치료사나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집에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활동을 하게 하고 스스로 활동을 못하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같이 해보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계속 훈련하고 지원해준 체계가 있습니다. 리에이블먼트 서비스. 그리고 상당히 그 리에이블먼트 서비스가 일정 부분 중증화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서비스 자체가 부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좀 뭐 개인 방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집단 프로그램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서비스를 집단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든지 뭔가가 새로 체계가 만들어져야 전환기 의료가 되지 현재 체제로는 저는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 장기양보험 같은 경우 한번 들어가면은 그냥 장기양보험 3년 4년 계속 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하다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런 리에이블먼트 서비스나 뭐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좀 기능이 개선되면은 좀 그 1년에 중지할 수 있는 쇼텀 서비스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영국, 유럽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아예 그게 없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오히려 저하시키게 만들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 주신처럼 재활을 강조하는 이유도 현재 장기항보험료에서 그냥 방문형 서비스 이용하고 실제 건강을 좋게 하거나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서비스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더 그냥 더 별로 이렇게 실질적인 개선이 없고 그냥 디펜던트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을 좀 더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고 수가도 개발하고 보건이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예. 전영호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아유, 교수님은 있는데요. 다 네. 하시면서 뭘 질문하세요? 예. 저도 사실 최근에 퇴원 환자 이행기 관리 때문에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또 네네. 되게 서울시 같이 인프라가 좀 이렇게 풍부한 데서는 공공병원들이 퇴원 환자의 케어 플랜 수립을 하는 전담팀을 의사를 포함해서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고민은 이제 본인들이 케어 플랜을 전담하는 팀이 있어서 케어 플랜을 세우는데 지자체로 연계할 때 그러면 다시 지자체가 케어 플랜을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프로세스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시군구 케어 회의로 바로 보내고 그냥 네. 담당자도 거기서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래도 읍면동에서 한 번은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병원이 생각하는 거랑 지자체가 생각하는 거랑 그렇죠. 이게 일치되지는 않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은 했는데 교수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자체에서 사례회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의료적인 니즈나 그런 것들은 전문성 있는 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상적이라면 사실 뭐 지역 케어회의 거기 안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지역 케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다른 공급 주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의료적인 것들은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예, 조만간 자문 받으러 아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야죠. 감사합니다. 예, 예. 아마 지역 그 시군구 읍면동이 하는 거는 좀 더 포괄적인 케어 플랜을 그렇죠. 세울 거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적인 케어 플랜은 병원 걸 충분히 활용하고 거기에다가 나머지 복지 쪽의 서비스 네, 연계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좀 더 큰 틀의 케어 플랜은 읍면동 담당자가 다시 그걸 포함해서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예, 혹시 또 아마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하위법령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네, 돌봄법에. 네. 네. 그, 우리 이혜진 교수님이랑 같이 TF를 꾸려서 전문가들하고 이제 법제연구원에서 그 위탁을 받아서 연구용을 수행해서, 추진단 내에 이제 전문가들을 조금 모아서 했는데요. 그리고 그 방안들은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혜진 교수님, 우리 이 얘기 하다가 정해졌나요? 저희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저도 저희 그때 포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들은 거 말고는 들은 게 아, 없습니다. 장관님 그 토론회 말씀하신가요? 네. 제가 그거 네, 한 거. 네. 아,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가 사실은 약간 그 내용들을 담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기본법도 아니고 사업법도 아닌 애매모호한 식의 내용이 만들어졌고, 지금 봐서는 뭐 노인과 장애인 중심으로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갈지는 좀, 네, 논의를 했었지만 별로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취약계층 이런 데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진짜로 자기가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사실 받을 서비스가 없어서 무조건 이제 기관에 입소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요.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할 서비스 자체가 아예 없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또 그런 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두세 달 입원하는 게 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집이나 이런 것들을 월세나 이런 것들을 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까지 하여튼 포괄적으로 좀 하는 서비스가 앞으로 개발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그 서비스 자체가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이 하여튼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저희도 실무단에서 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교수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잘 제도나 이런 걸 잘 만들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은경 여기 교수님, 채팅창에 두 개가 올라와 있어서 확인해 아, 주시라고요. 예, 예, 우리 공공장. 금융권에서 실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네. 이런 것 민간의 이런 영역에 이제 그거를 투자를 네. 좀 일으켜서 그 양자체를 증진시키는 방안도 네, 혹시 네. 고려가 되고 있는지. 예. 네. 그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돌봄의 금융화라고 파이낸셜라이제이션 오브 케어라고 하는데 이제 유럽 국가나 영미식 국가는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융자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이런 금융자본들이 이미 이 장기요양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도 사실 제도성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KB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요양원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시설들을 지금 시장을 점유를 확대를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그 금감원을 통해서 그런 금융자본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특히 장기요양과 관련해서는 요양원을 만들 경우에 서울 같은 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소유하지 않아도
소유하지 않아도 전세인 상태에서도 요양원을 설립하도록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이 금융학 파이낸셜 릴레이션 케어를 뭐 공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저하고 몇 명이 그 교수님들이 그 성명서를 쓰고 막 난리를 치고 복지부 회의에서 막 완전히 그 장교양 시설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걸 막았거든요. 최근에 장교양 시설에 대한 임차 허용은 하지 않는다라고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영국과 미국의 데이터 결과를 보면은 전반적인 서비스 질이 저하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투자한 사람한테 배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비영리처럼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병원 내로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배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기관 밖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가 됩니다. 의료 인력도 상당히 적게 쓰고 물론 아주 소수 거기가 서비스 질이 좋다. 프라이빗 에쿼티나 금융자본이 더 좋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결과는 영국과 미국의 결과는 금융자본보다는 그냥 그냥 영리보다는 비영리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막고자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장은 너무나 땅짓고 헤엄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제조업이나 생산 동력 돈을 버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1%잖아요. 근데 이쪽은 대상자가 늘어나고 정부가 일정하게 안정하게 재정을 공급하기 때문에 블루오션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예산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더 할 것이고 실제 KB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뭐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여러 은행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급여 문제랄지 아니 자꾸 벨이 울리는 하여튼 문제가 많아서 하여튼 근데 이거를 또 다 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 체제에서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라서 예, 상당히 좀 어려운 딜레마적인 상황이고 사실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의 경험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프레데터하다, 매우 약탈적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서 막고 있는데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약간 좀 뭐 보건의료 기술이나 이쪽 하는 분들은 아, 왜 해야지 안 해? 어떻게 막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지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비판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뭐 질문일 것 같은데 전문 사례관리 조직이 혹시 뭐 구체적으로 제한된 내용이 있는지. 그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복지부 내에서는 사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는 여기에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케어 코디네이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장기양보험제도도 사례 관리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이 사례 관리가 사실은 저도 사례 관리를 많이 했는데 사례 관리라는 건 결국은 자원을 매니지하는 거거든요. 대상자의 상황이 변해서 자원을 늘렸다 뺐다가 서비스를 줬다 뺐다 하면서 그 제한된 재원 내에서 하는 건데 이거의 체계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은 인디비주얼 버시대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체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장기양 체제도 그냥 등급 내에만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걸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지자체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런 버젯 범위를 주고 그 안에서 재원을 늘릴까 뺄 것인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장교양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장교양 제도하고의 그러한 재원의 버젯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상당히 이 논의할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장교양보험과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하고 협조 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통합돌봄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돼도 노인에 대한 사정은 단독 사정은 건강보험공단만 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기양보험제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뭐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 맞춰도 혹시 될지. 예, 네. 여기서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전영호 교수님 워낙 뭐 그 활발히 활동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또 이렇게 따로 연락 주시면 아마 또 기꺼이 잘 예, 이렇게 기꺼이 답변이나 이런 받겠습니다. 걸 언제나 연락 예, 주십시오. 해주시기 가르쳐 주십시오. 때문에 예, 잘 이렇게 앞으로도 그 계속 예방학 쪽에서도 계속 관심 많이 갖고 이렇게 교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